안녕하세요. 보림 그림책TV에서 그림책 미술평론을 진행하고 있는 류영선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토끼와 거북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이솝우화라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에서 살고 있었던 노예 출신의 이야기꾼 아이소포스의 우화 모음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숙한 동물들을 의인화하고 교훈을 주는 전개의 이야기들인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왜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여겨지시겠지만, 사실은 오늘의 이 작품은 라퐁탱느라는 프랑스를 대표하고 있는 시인이 이솝우화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본인의 우화 시집을 통해서 발표한 스토리를 영국의 3대 그림책 작가라고 불리우고 있는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 작가가 그려내어서 출간을 해낸 작품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3대 작가라고 하면은 존 버닝햄 그리고 찰스 키핑이 있는데요.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 하면 그 작가가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였어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독자들도 지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나머지 아까 두 분이었던 작가는 영국이라는 색채, 흔히 말해서 안개의 도시, 그리고 흐린 날씨가 많고 비와 바람이 많아서 트렌치코트로도 유명한 영국의 어떤 색채학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는 거기에서 좀 많이 전통적인 영국의 이미지가 아닌 화려한 색채와 원색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영국의 작가라고 생각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훌륭한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이야기를 라퐁테느라는 전문가, 흔히들 당대에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귀족들에게 후원을 받을 만큼 본인의 작품에 대한 퀄리티를 인정받은 작가가 다시 한번 그 동시대 사람들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시적 운율로 적어서 다시 되풀이해 놓은 것을 그림책으로 대입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라는 거장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형태학적인 재미들과 색채학적인 체계들을 집어넣어서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담아냈다라는 것들도 우리 그림책 팬들에게는 큰 선물과 같은 작품이라고 여겨집니다. 라퐁테느에 대해서 잠깐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더 본격적으로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의 그림이 왜 훌륭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구입을 하시면 사실은 제가 이제 그림 책에 대한 소개에 대한 그 내지라고 부르죠. 이 내지의 내용들이 글에 대한 것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이 그림책을 감상했을 때 감동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책에 대해 글들은 많아서 사실은 보림 출판사에서 출간을 다시 리에디션으로 낼 때 그림에 대한 것들도 왜 이 그 토끼와 거북이를 다른 토끼와 거북이와 좀 차별화를 두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고 청탁이 와서 적어놓은 글도 있는데요. 그거 외에 오늘은 유튜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그림책을 도판을 좀 분석해서 이 책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가는 고생을 많이 했고 또 효율적인 시각 화법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퐁테느의 글을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는 왜 선택했을까를 한번 돌아보면요. 라퐁테느는 사실은 우리가 예술가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일반적인 사회적 식견에서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이 사회적 울타리를 인간사를 정말 날카롭게 받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순수한 감수성을 유지한 것들이 작품 안에서 잘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라퐁테느도 산림감독원인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본인이 사랑하는 문어로서의 글을 쓰는 직업을 선택하기를 원했는데요. 물론 당시에도 아버지는 뭔가 가장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벌이를 좀 더 손쉽게 해내기 위해서는 예술가라는 직업보다는 본인이 하고 있던 일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기를 원했었겠죠. 그래서 라퐁테느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나 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유복하게, 그래서 아버지가 수렵장으로서 일하는 그 산림에서 산책을 하고 자유롭게 사색을 하면서 자연스레 본인은 시인으로 성장을 하였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아버님에게 뭔가를 좀 보여줘야겠었죠. 그래서 본인이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아내를 맞이했고,
아이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으로서 좀 더 본격적인 삶을 걸어가게 돼야 되는데요. 본인이 막상 이렇게 가장 노릇을 하다 보니 이게 만만치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가혹하긴 하지만 아이도 뒤로하고 와이프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어렵게 좀 살아가고 사회적으로도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작품 활동을 잘 했을까 싶지만 파리의 문예 애호가들이 이 작품을 보고 반하는 바람에 수많은 후원들을 했고 작품을 위해서 본인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재무장관인 니콜라스 푸케가 라퐁텐을 후원한 것들도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덕에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푸케가 실각을 당했을 때 잠시의 어려움도 오곤 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그만큼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글은 우수성을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그래서 자유로운 예술가의 삶을 연명하면서 울타리 밖에서 우리 사회에 관찰을 하며 시와 우화를 통해서 거울처럼 나쁜 이야기들 아니면 교훈적인 이야기들 아니면 행복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남겨놨습니다. 우화라는 장르를 그러면 그가 이렇게 자유롭게 남겼을 수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는 뭘까 한번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대에 우화라는 장르는 흔히 말해서 예술가적 의식 세계에서 아무런 걸림돌 없이 창작을 펼칠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될 수밖에 없었는 것은 많은 권위자들이 작품을 이건 전문가들이 다루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방심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이 이야기를 저렇게 해석했니? 이렇게 해석했는지 하는 방해꾼들이 없었는 건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라퐁탱느가 온전히 아름답게 본인의 창작 아이디어들을 덧대어서 유지시켜서 남겨놓은 30여 년 동안 240편의 우화를 12권으로 나눠서 3번에 걸쳐 발표한 것들을 가지고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작품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림책으로도 출간이 되고요. 또 어떠한 작품들은 우화집 그리고 라퐁탱느의 시집이나 다른 문학 장르에서 지금 현 시대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는 빠르고 느림의 속성이라든지 교활함과 성실함, 그쵸? 그리고 인간의 내면 의식에서 치환해낸 친숙한 작품이지만 이처럼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림책 제작으로 완성된 작품들은 우리가 만나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의 그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햇빛의 색채를 담아낸 작가라고 저는 제목을 붙여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림을 접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이 작품을 온전히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구나 하고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볼 수 있는데요. 1930년에 영국의 광산촌인 페닌스톤에서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는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영국의 탄광촌이 어떻게 생겼을까 좀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만약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빌리 엘리엇이라는 남자가 발레를 하고 싶어하는 성장기를 다룬 영화를 찾아보시면 흔히 말해 빌리 엘리엇도 그 시대적으로도 탄광촌이 몰락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더 암울한 색채의 그 풍광을 담아낸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안 그래도 태양 조광이 좀 적고 안개가 많고 비가 많고 바람이 있는 영국이라는 그 특색이 있는 지대에서 탄광촌이라고 하면 검은색 석탄을 캐야 되니 얼굴이 검게 칠해진 분들도 많을 것이고 거기서 원색적인 밝은 옷을 입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겠죠. 그 덕에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는 성장기에 화려한 색채를 흔히 말해서 동경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3대 영국을 대표하는 3대 작가인 찰스 키핑하고 존 버닝햄과 색채학적으로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이유를 탄광촌에서 태어난 분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더 덧대어서 전문적인 이유들을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더 메모를 한 이 원고를 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가 되던 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반질리 예술대학교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작가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가장 친한 친구이자 반려자가 되어주었던 아내인 오렐리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으로는 런던 슬레이드 예술학교라고, 현재는 UCL이라는 준말로 이렇게 불리는 학교인데요. 예술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열심히 공부를 할 때 영국을 대표하는 리얼리스트 페인터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콜드스트림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면 라인 드로잉 위주로 그림을 그려서 간단하게 2도에서 3도, 흔히 말해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색채를 덧대어서 흔히 말해 지금 애니메이션의 기조를 하고 있는 그림들의 거의 시조새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 검정색 라인 드로잉 위주의 어떤 나레이티브한 그림들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시대인데, 이렇게 페인터로서의 대가에게 수업을 들으며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되 스토리텔러로서 이야기를 함축하기도 하고 문학적으로 재해석해서 시각화하기도 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4년으로 구성된 국내 대학하고 쇼틀릭 영국에서는 3년제인데요. 그래서 빨리 졸업을 하고 많은 영감을 받은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는 일단은 탄광천 출신이라는 거에도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 있지만은, 흔히 말해서 가장 노릇을 해야 되겠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 고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포기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일주일에 하루는 메디스턴 예술대학교, 지금은 켄트 예술대학교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강의도 나가고 출간물을 위한 디자인과 커버 일러스트레이션에도 매진을 하면서 당시에는 세컨드 잡처럼 일러스트레이터 활동을 조금씩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더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커졌을 것이고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현 일러스트레이터 아니면 그림책 작가분들은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한 권의 그림이 온전히 나오기 위해서는 짧으면 1, 2년이 되기도 하고요. 조금 길어지면 3년, 더 길어지면 5년, 그리고 류제두 선생님의 노란우산처럼 10년 이상의 제작 기간이 걸리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해서 그게 롱텀으로 제작되는 프로젝트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생계라는 중요한 문제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처럼 고등학교 교사 일을 하면서 세컨드 잡으로 일러스트레이터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해 외주 업무라고 불리는 클라이언트가 따로 있는 프로젝트들은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광고라든지 아니면 월간지에 속해 있는 컨셉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성과를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것이겠죠. 화료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은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색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동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순수한 창작물로서 내 저작권자로서의 이름을 올리고 만들 수 있는 그림책에 시선이 머무르게 되지요. 예. 와일드 스미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첫 책을 1957년에 아름다운 페인팅으로 구성시켜서 공식적으로 찾아보시면 1962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ABC 북을 옥스퍼드 출판사를 통해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풀 프레임, 흔히 말해 전체 페이지에 5만 가지의 색깔을 다 쓴 페인팅을 기조로 하고 있는 작품이 인쇄된 것이 그냥 그림책은 이런 모습이야 하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초입부에 설명을 드린 내용처럼 당시에는 한 2개에서 3가지 정도의 색을 덧대는 것만으로도 인쇄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몇 페이지에만 하이라이트의 개념으로 컬러를 넣어주고요. 대부분의 페이지에는 라인 드로잉 위주의 어떤 그림들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삽입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페이지를 순수 회화 작품 하나하나 보는 것처럼 ABC라는 이슈를 가지고 만들었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서 대학 출판사의 또 중요한 기능이 또 노출이 됩니다. 당시에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가 많은 출판사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다고 해요. 하지만 인쇄비의 어떤 부담 때문에 이 책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안 팔리면 출판사에는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모두들 망설일 때, 대학 출판사에서는 이게 온전히 상업적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 국가가 필요한 문학적 성과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만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당시에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우리 대학 출판사의 기능은 좀 그런 면들이 많겠죠. 문학적이거나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면은 상업적인 논리에서 좀 피해서 대학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대학 출판사 비용을 지불을 해서 책을 제작하기 나름인데요. ABC북이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굉장히 큰 성과를 얻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라든지 존 버닝엄의 작품이죠. 그리고 찰스 키팅의 창너머와 같은 이제는 전격적으로 회화 작품을 한 장 한 장 갤러리에서 그림을 감상하듯 보는 그림책의 세상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1960년대에 이렇게 파격적인 형태의 그림들을 발표한 영국은 현대 그림책의 중심이 되었고 출판 시장에서 먼저 종주국이라고 불리우는 자리를 섭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예.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그러면 다양한 컬러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더 덧붙여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그림책일수록 그 작가가 스스로 인생에서 느낀 것들이 온전히 담아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거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겪었기 때문에 당시의 기억이나 내가 표현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 이 작가가 그냥 이런 화려한 색채를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분명히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본 풍광에 대한 컬러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작가를 많이 모사하면서 공부를 해봤다든지 아니면 화집을 통해서 많이 노출을 했기 때문에 영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작가가 이 ABC북으로 성공을 한 이후에 영국에 계속 체류를 하면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깐느 영화제로 유명한 그 칸느라는 도시의 인근에 있는 그라스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그라스라는 곳에서 아내 오넬리와 4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활발한 그림책 작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흐린 날로 유명한 런던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 프로방스라고 불리우는 햇살 가득하고 농경지에 있는 곡물들의 색깔로 가을 되면 굉장히 아름답고 특히나 이 그라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향수의 산지예요. 다양한 꽃들이 나오고 특히나 라벤더는 정말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라벤더 향이 들어가 있는 어떤 향신료들 그리고 제품들 하면 그라스라는 곳을 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화면으로 한번 도판을 보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감각에 대한 얘기인데요. 표지를 보시면 지금 전체 도판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토끼와 거북이 타이틀 밑에 하늘색의 이 화면과 거북이가 엉금엉금 올라가고 있고 저기 멀리 언덕에는 토끼가 뛰고 있습니다. 그 색채랑 그 다음 제가 지금 넘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스의 어느 한 골목에 푸른색 문이 있고 주변에 울긋불긋 꽃들이 피어있는 장면들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표지의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어떤가요? 예. 정말로 이렇게 너무 유사한 매칭에 있던 컬러이라고 깜짝 놀라실 텐데요. 예, 제가 조금 열심히 찾기도 했지만 사실은 프로방스에 여행을 가셔서 이 그라스라는 지방을 방문을 하신 분들은 이 향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꽃들이 산지에 막 즐비하고 그리고 원색적인 프로방스 지방의 그 가옥주택의 디자인들이 어우러지면서 이런 색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해요. 그럼 표지 컬러를 보면 이것은 영국인 작가지만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원색적 아름다움의 풍광을 그대로 한 번 더 본 게 아닌 건가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인 것인 거죠. 그래서 다음 제가 그라스에 대한 사진을 한번 라벤더 산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도판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어떠신가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뉘옥뉘옥 지면서 라벤더 산지 저 널리 푸르른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표지에서 보고 있는 그런 컬러 감각들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아름답죠. 예.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들꽃들에 대한 컬러들 그리고 푸른 하늘에 대한 동경을 채워주면서 작가는 자신만의 고유 화법들을 더 온전히 정말로 날 것 그대로를 본인이 보고 즐기고 냄새를 맡고 숨쉬면서 자신의 영감으로 다시 재탄생시켜서 우리에게 그림책으로 이렇게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색채학적인 것만을 이 작가는 잘 그렸냐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페이지별로 보시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토끼가 막 달리기를 열심히 하다가 잠깐 졸고 있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 그림책으로서도 한번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온전히 본인이 계속 뛰어가면은 이길 텐데 꾀를 부리는 장면이 나오는 건 거잖아요. 예. 그래서 꾀를 부리고 내가 천천히 가도 이 거북이는 한참 뒤에나 따라오겠구나 하고 작가는 알고 있는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요. 역시나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또 이 장면이잖아요. 예. 토끼가 쿨쿨쿨 자고 있을 때 거북이는 열심히 걸어서 추월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장면에서도 가까이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 그림책을 통해서 원화는 아니지만 프린트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자고 있는 이런 눈썰미의 표정들이라든지 수염이 쫑긋 서 있는 건거라든지, 그리고 손을 배 위에 이렇게 모으고 있는 그런 표정들, 흔히 말해 채색의 뼈대, 골조가 되고 있는 드로잉이 얼마나 살아 숨쉬는 정말 이 동물들을 많이 관찰을 하였고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해내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강의를 통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실제 그림책을 글도 중요하지만요, 그림을 샅샅이 천천히 감상을 하면서 보시면 마음속으로 뭔가 뭉클하고 피식 웃음도 나오고 하는 감상의 체계를 선사할 겁니다. 정말 즐거운 체계인 건 거죠. 그림책은 그래서 사실은 보는 즐거움이라는 타이틀이 언제나 따라오는 건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다시 색채학적인 것들, 그리고 오만한 얼굴을 하고 있고 잠이 푸식 드는 이런 천진난만한 드로잉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재밌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렇게 온전히 라퐁탱느의 이야기들을 잘 소화를 해내기 위해선 그림책은 하나하나 그냥 회화작품처럼 완성을 해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페이지별로 리듬감 있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화면 구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워크숍에서도 전문가들, 지망생들에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나하나만 잘 그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림책이라는 한 권을 잘 그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림책 작가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림책을 보시면 라퐁탱느의 이 훌륭한 시적 운율을 어떻게 잘 소화를 해냈냐 하면, 토끼와 거북이가 가지고 있는 이 레이스를 하고 있는 이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들이 주변의 동식물들과 어떻게 어울려져 있는지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표현을 해내기 위해서 작가는 때로는 굉장히 동양화적으로, 우리가 흔히 3차원적 시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영화적으로 그리는 작품들을 3차원 시법을 잘 썼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시점을 쓸 때도 있고요. 또 동양화에서 보이고 있는 2D, 흔히 말해서 2차원적인 화법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재분해를 해서 그려낸 작품의 장면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도판으로 화면에 한번 제가 띄워보도록 할게요. 토끼는 쿨쿨쿨 좌측 상단에서 자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과 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크게 보이는 거북이의 등껍질이 보일 겁니다.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토끼가 저 멀리서 자고 있고 앞에는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를 잘 화면을 조아려 줘야 되니, 이 원근을 사용해서 중간에 좌측 중간에 하얀색 여백을 만들고 그 밑에 텍스트를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시점도 높낮이가 달리해서 구성이 된 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기 언덕 굉장히 꼭대기 위에서 토끼는 자는 것 같고, 이 거북이는 지나치게 앞으로 커져 보이는 건 건데, 이것은 원근을 좀 무너뜨리더라도 둘의 어떤 지금 이 승리의 관건이 틀어지고 있는 레이스를 갖다가 잘 표현해내기 위한 작가의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배분이 좌측 하단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얀 여백이 아닌 좀 화려한 색채들을 잘 쓰는 작가이다 보니 독자들에게 눈을 한꺼풀 쉴 수 있는 여백의 미라고, 우리 동양화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여백의 미를 잘 활용한 페이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도판을 보시면 제가 화살표로 좀 분석을 해냈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하단까지 쭉 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여백의 미를 주면서 텍스트에 집중을 할 수 있게 작가는 배려를 했고요.
또 좌측 상단에서 우측 중간 정도로 대각선으로 제가 화살표를 붉은색으로 해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잠이 막 들어있는 토끼의 모습과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거북이의 대치를 정말로 잘 표현을 해낸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작가의 묘미가 아주 잘 보여지는 장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전체 화면 도판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레이스를 막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 토끼와 거북이가 앉아있는 장면이고요. 그 사이에 심판을 보고 있는 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쪽, 흔히 말해서 가축이기도 하고 들짐승으로 보일 수 있는 친구들이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줄을 쓰듯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요. 서서 보고 있는데요. 이 장면이 그냥 과학적으로만 토대로 분석을 해보자면 언덕일 수도 있겠지만, 언덕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동물부터 뒤에 있는 동물까지 그 쭈루룩 종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치 야구장이나 우리가 축구장 아니면 공연장에 가면 앞에 있는 사람 머리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좌석을 배치한 모습처럼 여기서도 마치 야구 스테디움에 앉아있는 관중들처럼 가운데 있는 토끼하고 거북이가 레이스 시작점에서 앉아있고 관람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화법들은 이 기존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영화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무너뜨린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음 장 도판을 보시면 제가 조금 이야기했을 때 헷갈리실 수 있어서 가운데 네모로 가둬놨어요. 토끼하고 거북이는. 그 부분은 우리가 온전히 45도 각도에서 내려다보는 뒷모습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면 우측과 좌측에 쭈루룩 계단식으로 펼쳐져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경을 하고 있나 독자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작가가 마법의 장치로서 마치 계단식 스타디움에 앉아있는 친구들처럼 배치를 해놓은 것인데, 여백을 하얗게 날려버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레이싱은 시작될 것이고, 재미있게 동물들은 저런 아름다운 모습과 아기자기한 표정들을 보여주면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석을 해내니까 굉장히 그림 그리는 거 이거 쉽지 않겠는데 어렵겠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큐비즘이라든지 현대미술에 거장하면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파블로 피카소가 살아생전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거든요.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이야기예요. 모든 아이들은 훌륭한 예술가로 태어났다. 예, 거기에 저는 깊이 동감합니다. 근데 예술가로 태어났는데 성인이 되기까지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아기자기하게 막 슥슥슥슥슥 낙서하듯 하는데, 특히나 자녀가 있는 분들이 이 강의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아이들이 막 너무 쉽게 그렸는데 자유롭고 그 안에 막 아빠 얼굴, 엄마 얼굴 그려주면 정말로 비틀한 선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몰입을 해서 닮은 표정을 그려놓지 하고서 한방웃음을 막 짓고 하시잖아요,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제가 전체 도판으로 어느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어린이 작품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는 흔히 말해서 들녘에 있는 태양, 그리고 우뚝 솟아있는 삼각형 형태로 보이는 봉우리, 예. 그리고 밑에 호수와 그 다음에 잔디 아니면 늪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여튼 평야가 펼쳐져 있는 잔디, 늪지 같은 곳을 다 보여주고 싶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으로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네모를 이렇게 쳐드렸고요. 아랫 부분에 또 네모를 쳐드렸는데, 위에 부분은 우리가 영화적으로 보는 시선이 45도 각도로 해서 3D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 영화적 우리가 살고 있는 시선 그대로를 효과적으로 그려냈고요. 밑에 부분은 어때요? 예, 마치 헬리콥터를 띄워서 아니면 비행기에서 밑에 우리 세상을 내려다보듯 버드 아이 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데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90도 각도에서 호수라든지 풀잎의 어떤 배치 같은 것들을 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단은 우리 시점 그대로고 하단은 90도 각도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인데, 다시 한번 그냥 어린이 작품을 분석해낸 화살표나 표시를 다 제외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어떠신가요? 인식하지 않고 보면 아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본인의 기억에 대한 정보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림으로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화법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가 그 경주를 구경을 하고 싶어하는 동물들 친구들이 양쪽에 쭈루룩 계단식인 스테디움에 앉아있는 것처럼 종별로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배치를 하고, 가운데에서는 이제 레이스를 시작하려고 하는 토끼와 거북이는 시점에 맞게 있는 그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를 그럼 거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훌륭한 예술가로 태어나셨는데 어른이 돼서도 훌륭한 예술가로 살아남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공모전에서 지금 그려낸 어린이 작품과 비교해봤을 때 어떨까요? 이 어린이도 무의식과 본능으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완성해내서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랑 지금 같이 견줄만한 작품, 그리고 같이 분석이 되어서 유사한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성장을 해서 프로 작가로서 사고가 정립되었을 때 이렇게 자유로운 손이 능수능란하게 아직도 움직이고 있을까는 다시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예.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 또 이런 화법들에 대한 것들을 다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닭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동물 친구들이 몰려있는 전체 도판을 제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작품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화면에 계속 제가 띄워드리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하고 여우라든지 너구리와 같은 친구들은 우리가 흔히들 시점별로 봤을 때 옆에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동물원에 가면은 왜 체험학습할 수 있는 관 같은 데는 가까이서 봤을 때 그런 정도의 시점에서인데요. 그 뒤에 있는 새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배경을 좌측에서 지금 꽉 채우고 있는 친구들은 시점이 또 무너져 버렸어요. 예, 통념적인 시점이랑 멀리 나라에가 있고 뭐 위에 있고 하늘에 있고 이러면 다르게 과학적으로 이걸 또 분석을 해서 그려내야겠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어린이 그림처럼 또 이렇게 화면 해석을 해낸 것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놀라는 거는 이렇게 재미난 동양적 화법과 서양적 화법을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도 많은 연구와 기술적인 훈련으로 해냈겠지만, 우리 선조들도 우리 후대들에게 당시에 화가가 생각했었던 사회 일상이라든지 정보들, 그리고 작가적인 내면 의식을 남겨주기 위해서 화법을 이렇게 썼단 말이죠. 동양화 하면 무조건 평면적으로 그린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조금 더 크게 띄워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김홍도 화백의 서당도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화면으로 먼저 서당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죠. 흔히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서당 선생님은 굉장히 울고 있는 학생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고요. 울고 있는 학생들 때문에 좌측에 2명, 그리고 우측에 5명 정도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쪼르륵 각양각색으로 자신의 반응을 보여주고 앉아있어요. 김홍도 화백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서당도를 특히나 촉핏한 옛날 한옥식 안방들 방의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넓지 않은 그 사이즈 안에서 이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감정의 복선들이 있었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기록하고 남겼는데, 이 같은 시간이지만 서로 다르게 오묘하게 갖고 있는 감정을 다 보여주고 싶으면 어때야 돼요? 예, 표정들이 그대로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시점을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만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뒤에 앉아있는 서당 선생님은 제일 안 보일 거예요. 멀리 갔으니까 사이즈도 작아졌죠? 그리고 시점도 뒤로 가니까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가려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운데서 쳐다봤다고 상상을 해봐도 울고 있는 학생 때문에 뭐예요? 가려서 선생님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작품 어떤가요? 약간 45도 각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의 표정과 좌측에 2명의 학생, 그리고 서당 선생님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점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표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나 아까 어린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묘미의 방법이 유사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우측에 쪼르륵 나란히 앉아있는 학생들의 모습이거든요. 맨 앞에 배치되어 있는 친구는 동그랗게 선생님을 바라보고 앉았다라는 걸 의미시키기 위해서 뒤를 바라보는 뒤통수가 나왔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옆면 아니면 앞면, 측면을 통해서 앞에서 앉아 있어서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그 하고를 바라보는 자신의 어떤 반응들을 디테일하게 얼굴 표정을 통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음 도판을 보여드리죠. 전체 화면으로. 네, 붉은색으로 제가 화살표들을 표시해 드렸는데요.
우측에 쭈르륵 나와 있는 그 친구들은 마치 산비탈처럼 가파르게 앉아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야지만이 그렇게 표정이 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스테디움에 앉아 있는 동물 친구들 이야기한 것과 같은 건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서당도를 볼 때 어땠습니까? 이거는 이쪽은 막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긴박하게 비탈을 만들어서 배치했고, 좌측에 있는 두 명과 서당 선생님 앞에 있는 혼나는 친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점 그대로 앉아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장면에 마법처럼 담아낸 작품을 즐겁게 보고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고 그렇게 보는 건 것이죠. 그래서 이 마법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워크숍 안에서도 전문가들끼리는 많은 연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독자나 아니면 뭐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도 자연스러우면 돼, 이렇게. 예. 자연스럽다. 예. 좀 추상적인 의미긴 합니다. 하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우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든. 예. 하지만 이렇게 분석을 과학적으로 해보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좀, 오늘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이라고 하죠. 레이스를 이제는 잠이 들었다 깨보니까 많이 늦었고, 거북이는 꾸준히 걸어와서 잘 레이스를 이제 골인점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장면을 순간의 찰나처럼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화면 도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급하게 토끼는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는 차근차근 자신의 성실함을 내세워서 골인하기 일보 직전으로 있는데요. 예.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것이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경을 하고 있는 동물의 구성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뒤에 배치되어 있는 농기구 같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작가가 왜 이렇게 넣었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이솝 우화를 정통적으로 분석을 해내고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후대에 걸쳐서 내놓은 이 이야기를 다르게 재해석을 해서 정말로 본인이 좋아하는 동물들로도 배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흔히 말해서 독특하게 생겼거나 화려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동식물들도 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들풀들, 들꽃들, 식물들도 등장하고 있고, 농기구와 함께 우리가 가축이라고 부르는 정도의 동물들을 중심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그거는 음악적으로도 관심이 많았었던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가 살아생전에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작품이 많기 때문에 글 안에서의 내포된 의미들을 잘 분석을 해낸 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라퐁텐드가 아까 어떻다고 했나요? 제가 이 수업의 초반에. 예. 우리 사회의 울타리 밖에서 인간사를 이솝 우화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사회를 거울처럼 비추는, 흔히 말해서 은유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패러디 형식으로 불리는 이야기들로 많이 남겨놨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인간사 안에서의 이야기를 토끼와 거북이로 보았어요를 은유적으로 좀 남겨놓고 싶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인간사라는 게 간접적으로 느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예, 가축들이면은 뭐예요? 우리가 공유도 줘서 먹이도 주고, 밤에는 또 추워지면 뭐예요? 우리 열어줘가지고 방생했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령하고 열어주는 이런 친근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스가 펼쳐진 곳, 화면 바뀌지만 어디든 인간들이 살고 있는 또 영역들 아니면 동네가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보는 건 거죠. 그래서 이게 동물들만의 동물의 세계 다큐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들이 더 몰입이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부분이 정말로 역시 3대 작가라고 불릴 만큼의 노련한 모습을 가진 작가가 아닌가라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렇게 화려하고 정말 어떤 감정이 잘 담겨있는 디테일의 드로잉을 기초로 해가지고 완성한 이 책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오면서 특히 일본에서 매니아층들이 많아지고 있었고, 1994년에 도쿄에서는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 뮤지엄이 개관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개관한 지 10여 년이 지났을 때 집계를 해보니 그게 한 2005년 정도 경이 되겠죠. 그 당시에 150만 명의 관객이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작가의 이름으로 미술관이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림책 작가 이름으로
자국이 아니라 영국이 아니고 또 작가가 거주했었던 프랑스도 아니고 일본에서 개관을 했는데 그것도 참 놀랍지만 10여 년 동안 150만 명이 왔다 갔다. 그만큼 그의 원화도 보고 싶고 또 그림책을 파생으로 해서 만들어낸 기념품도 구입을 하고 싶어 했던 애호가들이 많았었더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작가는 2016년 8월에 타계를 했는데 여전히 영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 프랑스 남부 도시인 그라스에서 생을 마감했고요. 그곳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아까 4명의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파라과인 자녀와 함께 교류를 하면서 작품을 세상을 달리하기 전까지도 열심히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면 본인이 탄광촌에서 어렵게 성장을 했고 교사로도 생활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림책 작가로서 모험적인 ABC북을 만들어내서 세상의 어떤 존재감을 알리기까지 이 아름다운 색채학적인 것들 그리고 본인의 드로잉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내고 하는 이 개인 경영이라고 하죠. 예술가적 경영, 자기 인생을 디자인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혜롭고 사고적인 부분에서도 대단한 작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작가라는 삶일수록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자서전이라든지 전시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고적이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어떤 직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는 평생 그라스라는 지방에서 많은 작품들을 남겼고 오늘 보림에서 출간이 된 작품들 중에서 2작품도 더 소개를 해드리고 이 프로그램을 마치려고 합니다. 라퐁테네의 글을 또 해석해낸 작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바람과 해님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이야기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여겨져요.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흔히 말해서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이서부화에는. 그럼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감히 나한테 누가 명령을 내려 뭐 이런 태도들 많이 보이죠. 예, 그러면 역시 우리가 이 인간사 앞에서는 자연 앞에서는 무의미하고 아니면 뭐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애정에 관해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토를 입고 말을 타고 가는 주인공의 옷을 어떻게 벗겨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 라퐁테네의 글만 봤을 때는 정말 이 시대적인 의미들 그리고 배경 그리고 이 의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작가는 여백의 미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크레파스와 같이 보이는 파스텔로 라인 드로잉과 그 다음에 불투명 수채화 배색 그리고 일부의 콜라주를 이용해서 본인 특유의 이 원색적인 재미들을 선사해서 이서부화 이야기를 해석해냈어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도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조각보 같은 것들, 퀼트 같은 작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오르피즈 미술이라고 폴 클리라는 작가가 집대성을 해놓기도 했죠. 흔히 동양에서는 감제정선의 진경산서의 진경이라는 의미하고도 또 유사하기도 하고요. 실제를 담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허울을 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 그리고 배경이 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자연들도 얘네들이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감성들과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간단한 이미지로도 어떻게 표현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고 그 부분들이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줬었고 폴 클리와 같은 작가들은 오르피즘이라는 장르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또 차후에 또 인연이 된다면 다른 작가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화면을 내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실제 고증을 본 것과 같은 것 인상을 느낄 수 있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들도 바람과 해님을 통해서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정말 흥미롭고 그림은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는 그 어린이를 포함한 어른 독자에게도 만족감이 높을 거라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 작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제가 글그림 같이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예,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의 글은 뭐가 좋은 건 거냐면요.
이 그림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화려한 색칠을 잘 해석을 해냈잖아요. 이 화면도 굉장히 파격적이죠. 해가 이렇게 가운데 막 떠 있고 콜라주로 이렇게 햇살이 뻗어가는 장면들을 묘사를 해놨는데요. 이 문장들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해냈습니다. 뭐냐면 음악가가 되기 위한 소시적 꿈이 있었거든요, 작가가. 그러다 보니 리듬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었을 거고, 그래서 이 운율을 잘 살린 텍스트들을 작가가 전문 글작가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의 훌륭한 스토리로 완성을 해냈다라고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럼 이 작품은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가 달님이 본 것을 해서 세상에 있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인간과의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지혜로워요. 보시면 달님과 해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은 그대로 펼쳐지는데,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사를 표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축약적으로 아까 오르피즘 미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치 조각보들 모여있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의 우리 세상을 추상적으로도 표현을 해내고요. 또 이렇게 그래픽 아트를 보는 것처럼 넓은 색면으로도 화면을 파격적으로 구성을 해놓기도 하면서, 또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또 하나하나 종별로 동물들을 감상을 하듯 이렇게 하나하나 화집 보는 재미같이 배치를 시켜놓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의 구성이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또 활용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퐁텐의 시대를 초월한 고전 명작 작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람과 해님 이야기도 드렸고, 또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의 글 그림이 담겨있는 달님이 본 것은 또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은 고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컨텐츠인 것인가를 좋은 그림과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셨으면 하는 깊은 바람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와 라퐁텐의 글 작품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